웨이터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시 한번 카드를 긁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삑. 또다시 승인 거절. 웨이터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현우에게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카드 잔액이 부족합니다. 혹시 다른 카드가 있으신지요? 그 순간 선영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의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올라갔고 눈에는 경멸과 조소가 가득 찼다. 어머나 세상에. 선영이 손으로 입을 가리며 과장되게 웃었다. 하지만 그건 유쾌한 웃음이 아니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사람을 깎아내리는 웃음이었다. 봤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라운지에 울려 퍼졌다. 옆 테이블의 사람들이 슬쩍슬쩍 이쪽을 쳐다봤다. 택시 타고 오는 사람이 뭐가 있겠어요? 딱 티나잖아요. 지우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창피해서가 아니었다. 분노 때문이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서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픈 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우진도 표정이 달라졌다. 무표정하던 얼굴에 실망과 경멸이 드러났다.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자리에서 카드가 안 된다니. 체면이 뭐가 됩니까? 체면이. 또 체면이었다. 지우는 그 단어가 역겨웠다. 사람의 진심보다 사람의 됨됨이보다 겉으로 보이는 체면이 더 중요하단 말인가. 우진이 웨이터를 향해 손을 들었다. 여기요, 매니저 좀 불러주세요. 웨이터가 당황한 표정으로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검은 정장을 입은 매니저가 들어왔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지요?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진이 현우를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분 카드가 안 되네요.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참 민망하군요. 매니저의 눈이 현우를 향했다. 그의 시선에도 판단이 담겨 있었다. 낡은 정장, 오래된 구두, 그리고 승인 거부된 카드.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가난한 사람. 분수도 모르고 특급 호텔에 온 사람.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고 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너무 심해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그때 민준이 지우의 손목을 잡았다. 부드럽지만 단단한 힘이었다. 지우가 민준을 올려다봤다. 지금은 가만히 있어요.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마치 지우를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우는 느낄 수 있었다. 이건 배려가 아니라 명령이었다. 나서지 마라.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마라. 지우는 민준의 손을 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뒤엉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선영이 가방에서 자신의 카드를 꺼내며 말했다. 됐어요. 제가 낼게요. 이런 꼴 보느니 제가 내는 게 낫겠네요. 그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라운지 밖까지 들릴 정도로. 마치 자신의 관대함을 과시하듯이, 그리고 동시에 현우를 깎아내리듯이. 앞으로 사돈될 사이인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어휴 참. 선영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지우는 그 말들이 아버지의 가슴에 꽂히는 것 같아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현우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이. 아니, 이 상황을 일부러 만들었다는 듯이. 지우는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 반백의 머리카락, 깊고 단단한 눈빛.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의 얼굴이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대기업을 일궈낸 사람,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 그런 아버지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모욕을 받고 있었다. 택시를 탔다고 카드가 안 됐다고 그것만으로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있었다.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울면 안 됐다. 그건 지는 거니까. 선영이 결제를 마치고 돌아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자, 이제 됐죠?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체면이. 그녀의 입에서 체면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왔다. 지우는 그 단어가 역겨웠다. 체면, 체면, 체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사람의 진심보다 사람의 됨됨이보다 겉으로 보이는 체면이 더 중요한 건가? 민준이 지우의 손을 다시 잡았다. 이번에는 부드럽게. 지우 씨,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다. 지우는 민준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다. 이 손이 아까 자신을 막았던 손이었다. 나서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그 손. 지우는 깨달았다. 민준의 그 말은 도움이 아니었다. 침묵의 강요였다. 어머니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우 편도 아닌 애매한 중립. 아니, 중립도 아니었다. 결국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머니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다. 현우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과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 어떤 반응을 보일까?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었다. 현우는 선영을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숙였다. 식사 잘 먹었습니다. 계산까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말투는 차분했다. 화가 나거나 비굴하거나 하지 않았다. 그저 담담할 뿐이었다. 선영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뭔가 더 있을 줄 알았는데 없으니까 허탈한 것 같았다.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돌렸다. 지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다. 아버지가 지우를 내려다봤다. 그 눈빛 속에서 지우는 메시지를 읽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짜는 지금부터야. 지우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상견례의 진짜 클라이맥스는 바로 다음 순간에 펼쳐질 예정이었다. 현우가 테이블 위에 물잔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테이블 위에 내려쳤다. 탁! 유리잔이 대리석 테이블과 부딪히며 큰 소리를 냈다. 잔은 깨지지 않았지만 그 소리만으로도 라운지 전체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했다. 잔 안에 있던 물이 출렁거리며 테이블 위로 조금 튀었다. 라운지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다른 테이블의 사람들도 모두 이쪽을 쳐다봤다. 선영의 입이 벌어졌고 우진의 눈이 커졌으며 민주는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다. 현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단단함이 있었다. 위로금은 필요 없습니다. 현우의 말이 라운지에 울려 퍼졌다.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감이 공간 전체를 압도했다.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붉게 변했다.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현우는 대답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64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서늘했다. 좋습니다. 파혼하죠. 그 말이 떨어지자 라운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우는 아버지를 올려다봤다. 현우의 얼굴에는 아무런 미련도 없었다. 오히려 결심한 사람 특유의 평온함이 있었다. 착석 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현우가 말을 이었다. 사람을 확인하는 데는요. 그의 시선이 선영에서 우진으로, 우진에서 민준으로 천천히 옮겨갔다.
마지막으로 민준에게 시선이 멈췄을 때 현우의 눈빛이 조금 더 서늘해졌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확인한 건 하나입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라운지 전체에 울렸다. 이 집안은 제 딸을 행복하게 해줄 집안이 아니에요.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무슨 말인가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목이 메인 것처럼 말문이 막혀버렸다. 체면이 중요하다고 했죠? 현우가 계속 말했다. 맞아요. 체면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체면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가 잠시 멈추었다가 또렷하게 말했다. 사람됨이요. 현우가 지우의 손을 잡았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다. 가자, 지우야. 지우는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지만 동시에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풀어지는 것 같았다. 슬픔만이 아니었다. 안도감도 있었다. 이 사람들과 가족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선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고. 당신이 뭔데 우리를 판단해요? 하지만 현우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지우의 손을 잡은 채 라운지 문을 향해 걸어갔다. 지우도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아버지를 따라갔다. 문을 열기 직전 현우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급이 다르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급이 다르네요. 현우가 잠시 멈추었다가 덧붙였다. 다만 어느 쪽이 높은지는 조만간 아시게 될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현우와 지우는 라운지를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뒤에서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선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야, 거기서. 하지만 현우는 멈추지 않았다. 지우의 손을 잡은 채 묵묵히 복도를 걸어갔다. 호텔 복도는 길고 넓었다. 크림색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에는 고급스러운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은은한 조명이 복도 전체를 비추고 있었다. 탁탁탁. 하이힐 소리가 빠르게 다가왔다. 선영이 라운지에서 뛰쳐나와 두 사람을 쫓아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눈이 부릅뜨져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감히 누구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고 가. 선영의 고함이 복도에 울려 퍼졌다. 지나가던 호텔 투숙객들이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어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쳐다봤다. 지우가 뒤를 돌아봤다. 선영이 거의 뛰다시피 다가오고 있었다. 그 뒤로 우진과 민준도 따라 나왔지만 그들의 걸음은 선영보다 훨씬 느렸다. 마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이. 현우가 천천히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다. 선영이 달려오는 것을 보면서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그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선영이 현우 앞에 멈춰섰다. 아니, 멈춰선 게 아니라 달려들었다고 하는 게 맞을 것이다. 그녀는 현우의 옷깃을 양손으로 움켜쥐었다. 낮지만 깨끗하게 다림질된 정장의 옷깃이 선영의 손아귀에 구겨졌다. 이것 봐, 당신. 선영이 옷깃을 잡아당기며 소리쳤다. 그녀의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감히 우리 집안을 무시해? 급이 다르다고? 그래, 급이 다르지. 당신 같은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우리랑 어떻게 급이 같아? 선영의 침이 현우의 얼굴에 튀었다. 하지만 현우는 얼굴을 닦지도 피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선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떼를 쓰는 아이를 바라보는 어른처럼 차분하고 조용한 눈빛으로. 놓으세요. 지우가 다급하게 나섰다. 우리 아버지한테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지우가 선영의 손을 떼어내려고 했다.
하지만 선영은 더 세게 옷깃을 움켜쥐었다. 비켜, 이건 어른들 일이야. 선영이 지우를 밀쳤다. 지우가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는 않았다. 현우가 재빨리 딸을 뒤로 감쌌다. 복도의 사람들이 점점 더 모여들었다. 호텔 직원들도 달려왔다. 매니저로 보이는 남자가 난처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다. 하지만 누구도 섣불리 끼어들지 못했다. 고급 호텔에서 벌어지는 이런 상황은 아무나 개입할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복도 천장에는 CCTV가 있었다. 작은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마치 이 모든 장면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지우는 그 CCTV를 봤다.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 장면은 나중에 반드시 쓰이게 되겠구나. 지금 이 순간 이 복도에서 벌어지는 이 추악한 광경이 언젠가 중요한 증거가 되겠구나. 선영은 자신이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치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신경 쓸 여유가 없었는지도 모른다. 분노가 그녀의 이성을 완전히 집어삼킨 것 같았다. 당신이 뭔데? 뭔데? 우리 민준이 결혼을 망쳐. 선영이 계속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였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선영이 반복해서 외쳤다. 그 말이 복도에 메아리 쳤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누군가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촬영을 하려는 것 같았다. 현우는 여전히 침착했다. 그는 선영의 손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떼어냈다. 선영이 저항했지만 현우의 힘이 더 셌다. 64세의 나이에도 그의 손아귀 힘은 단단했다. 손 놓으세요. 현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용했지만 무게감이 있는 목소리였다. 다 남습니다. 그 한마디에 선영의 동작이 잠시 멈췄다. 다 남는다고? 무엇이 남는다는 거지? 선영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녀는 다시 악을 썼다. 남긴 뭐가 남아? 뭐가 남냐고. 당신 같은 거지가 뭘 어쩌겠다고. 선영의 손톱이 현우의 손등을 핥히었다. 찰칵. 붉은 자국이 생겼다. 아빠. 지우가 비명을 질렀다. 지우가 아버지에게 달려갔다. 현우의 손등에서 피가 살짝 배어나왔다. 하지만 현우는 전혀 아파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는 그저 딸을 안심시키듯 어깨를 토닥였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현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마치 이런 상황도 예상했다는 듯이. 그때 우진과 민준이 뒤늦게 도착했다. 우진이 선영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다. 여보, 그만해. 사람들 다 보고 있어. 하지만 선영은 남편의 손을 뿌리쳤다. 나 이 사람이 우리를 얼마나 무시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았다. 민주는 그 옆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는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다. 지우를 도와야 할지, 어머니를 말려야 할지, 아니면 그냥 도망쳐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지우는 그런 민준을 바라봤다. 1년을 사귀었던 남자, 결혼까지 약속했던 남자가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다. 자기 어머니가 지우의 아버지를 모욕하고 옷깃을 잡아당기고 손등을 핥히는데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그 순간 지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꺼졌다. 마지막 남은 미련마저 사라졌다. 이 남자는 평생 이럴 거구나. 결혼을 해도 이럴 거구나. 어머니와 나 사이에서 항상 저렇게 우물쭈물할 거구나. 현우가 지우의 손을 다시 잡았다. 가자. 단호한 한마디였다. 현우는 더 이상 선영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딸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다. 선영이 뒤에서 계속 소리쳤다.
거기서 안 서? 하지만 현우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지우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지우는 아버지의 옆모습을 바라봤다. 구겨진 옷깃, 핥힌 자국이 남은 손등.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담담했다. 화가 나거나 억울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아빠 괜찮으세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현우가 딸을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따뜻하지만 조금은 쓸쓸한 미소였다. 아빠는 괜찮아. 내가 걱정이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섰다. 문이 닫히기 직전 지우는 복도 끝에 서 있는 민준을 봤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한 발자국도 다가오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다. 지우와 민준의 관계는 그 닫히는 문처럼 완전히 끝났다.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내려가는 동안 지우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현우가 손수건을 건네주었다. 깨끗하게 다림질된 하얀 손수건이었다. 울어도 돼. 현우가 말했다. 하지만 저 사람들 때문에 울지는 마라. 넌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현우의 말이 지우의 가슴에 스며들었다. 지우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로비를 지나 호텔 밖으로 나왔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서울의 가을밤은 쌀쌀했다.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찬 공기가 폐를 채웠다. 그리고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았다. 현우가 택시를 불렀다. 택시가 호텔 앞에 멈춰섰다. 두 사람이 택시에 올라탔다. 택시가 출발하고 호텔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끝났구나. 정말 끝났어.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저 사람들이 이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것을. 복도의 CCTV가 깜빡이던 빨간 불빛이 지우의 뇌리에 남아 있었다. 그 불빛은 오늘의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빛을 보게 될 것이었다. 상견례가 있고 며칠이 지났다. 지우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회사에 출근했다. 평범한 중견기업의 평범한 대리로서 아침 9시에 출근해 저녁 6시에 퇴근하는 일상을 이어갔다.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회의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다. 월요일 아침 지우가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묘한 기운을 느꼈다. 동료들의 시선이 달랐다. 고개를 돌리는 사람, 수군거리는 사람, 대놓고 쳐다보는 사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습관적으로 회사 내부 익명 게시판을 열었다. 그리고 지우의 눈이 커졌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게시판 상단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다. 제목은 이랬다. 최지우 대리 뒷배 있는 거 아니냐? 지우의 손이 떨렸다. 마우스를 클릭해서 글을 열어봤다. 익명의 누군가가 쓴 글이었다. 인사팀 최지우 대리 입사할 때부터 이상했음. 스펙도 그저 그런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궁금. 홈백이나 스폰 있는 거 아님? 얼마 전에 특급 호텔에서 상견례 하다가 난리쳤다는데 그 호텔 갈 돈은 어디서 났는지.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떻게 이런 글이 올라올 수 있는 거지? 누가 이런 글을 쓴 거야?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스크롤을 내리자 또 다른 글이 보였다. 최지우 대리 상견례에서 물잔 난동 부리고 쫓겨났다는데 이번 글에는 영상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지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재생했다. 호텔 복도의 장면이었다. 화질이 좋지 않았고 누군가 몰래 촬영한 것 같았다.
영상에는 현우가 물잔을 테이블에 내리치는 장면만 담겨 있었다. 앞뒤 맥락은 모두 잘려 있었다. 그 전에 선영이 어떤 모욕을 했는지, 위로금 봉투를 던졌는지 그런 건 전혀 나오지 않았다. 그냥 보면 갑자기 노인이 화를 내며 물잔을 내리치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행패를 부리는 것처럼. 지우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누가 영상을 편집해서 퍼뜨린 거야? 댓글은 수십 개가 달려 있었다. 대부분이 지우와 현우를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와, 저렇게 난동 부리고 어떻게 상견례를 하냐? 최지우 대리 아버지 완전 진상이네. 저런 집안이랑 결혼 안 하길 잘했다. 역시 배경 없는 사람들은 인성도 글러먹음.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억울했다. 너무나 억울했다. 진실은 전혀 다른데 사람들은 잘린 영상만 보고 판단하고 있었다. 최 대리. 누군가 지우를 불렀다. 고개를 들어보니 팀장이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썩 좋지 않았다. 잠깐 회의실로 와봐. 팀장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의실로 향했다. 문이 닫히자 팀장이 팔짱을 끼고 지우를 내려다봤다. 이게 뭐야? 회사 게시판에 내 이름이 도배가 됐잖아. 팀장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다. 팀장님, 그건. 지우가 변명을 하려고 했다. 영상이 편집된 거라고, 진실은 다르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팀장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솔직히 말해봐. 뒷배 있는 거 맞아? 입사할 때 누구 소개로 들어온 거야? 지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뒷배라니. 그녀는 정당하게 채용 절차를 거쳐 입사했다. 아버지의 힘을 빌리지 않으려고 일부러 태산그룹이 아닌 다른 회사에 지원했던 거였다. 아닙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입사했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팀장이 한숨을 내쉬었다. 어쨌든 이 상태로는 곤란해. 당분간 좀 조용히 있어. 아니, 차라리 휴가라도 쓰는 게 어때? 휴가. 지우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다. 알아서 나가라는 뜻이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얼굴 비치지 말라는 뜻이었다. 회의실을 나와 자리로 돌아왔다. 하지만 업무를 할 수가 없었다. 동료들은 피하듯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누군가는 대놓고 수군거렸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지우는 밥을 먹지 못했다. 화장실에 숨어 울었다. 차가운 타일 벽에 등을 기대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왜 이렇게 된 거지? 뭘 잘못한 거지? 지우는 자문했다. 그녀가 한 건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서 사랑받고 싶었던 것뿐이었다. 재벌 회장의 딸이 아닌 그냥 최지우로서 결혼하고 싶었던 것뿐이었다. 오후가 되어 자리로 돌아온 지우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민준에게서 전화가 와 있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지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지우 씨, 나야. 회사에서 좀 힘들다면서. 게시판에 글 올라온 거 봤어.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전히 부드럽고 젠틀한 목소리였다. 지우는 기대했다. 혹시 위로를 해주려나? 미안하다고 말하려나? 지금은 조용히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대응하면 더 커지거든. 민준의 말이 그 기대를 무너뜨렸다. 민준 씨, 저 영상 봤어요? 완전히 편집된 거예요. 앞뒤가 다 잘렸잖아요.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응, 알아. 근데 지금 그걸 해명하려고 하면 더 시끄러워져.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야. 지우는 믿을 수가 없었다. 이 남자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한테 그냥 참으라고. 민준 씨, 나 믿어요? 지우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제발 믿는다고 말해줘요. 내 편이라고 말해줘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민준의 대답이 돌아왔다. 믿고 말고가 아니라. 지우 씨, 체면이 걸린 문제야. 지우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또 체면이었다. 이 남자의 입에서는 항상 체면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 영상 누가 올린 건지 알아요? 지우가 물었다.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민준의 대답은 애매했다. 하지만 지우는 알 수 있었다. 이 남자는 알고 있었다. 어쩌면 그의 어머니가 한 일일 수도 있었다. 아니면 그 자신이 직접 했을 수도. 민준 씨. 지우가 천천히 말했다. 이 전화 왜 한 거예요? 그냥 걱정돼서. 걱정이요? 지우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다. 걱정되면 편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진실을 밝혀주는 거 아니에요? 조용히 있으라고 하는 게 걱정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다. 지우 씨, 지금 흥분한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아니요.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다시 얘기할 거 없어요. 민준 씨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지우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담담해졌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마지막 남은 한 가닥 미련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한편 영상은 회사 게시판을 넘어 SNS로 퍼지기 시작했다. 제목은 자극적이었다. 재벌 회장의 충격적인 갑질, 상견례에서 물잔 난동. 조회수가 하루 만에 10만을 넘겼다.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다. 재벌이라고 저래도 되는 거냐? 돈 있으면 뭐든 해도 된다고 생각하나? 갑질 끝판왕이네. 태산그룹 불매하자. 여론이 들끓었다. 뉴스에서도 다루기 시작했다. 재벌의 민낯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쏟아졌다. 태산그룹 본사 앞에는 시위대가 모이기 시작했다. 피켓을 든 사람들이 구호를 외쳤다. 주가도 흔들렸다. 하루 만에 3%가 빠졌다. 그날 밤 현우는 회장실에서 모든 상황을 보고받았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다. 회장님 대응하시겠습니까? 비서가 물었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보자. 급할수록 돌아가는 법이야. 현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어. 거짓은 오래 가지 못해. 영상이 퍼진 지 일주일이 지났다. 선영과 우진은 승리감에 들떠 있었다. 여론은 완전히 자신들 편이었다. 인터넷은 태산그룹과 최현우, 최지우를 비난하는 글들로 가득했다. 봤죠? 저 오만한 사람들이 이제 무릎 꿇는 거 보세요. 선영이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그녀는 TV를 켜고 뉴스를 봤다. 태산그룹 관련 부정적인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선우그룹의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끊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 발주건은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내부 검토 중입니다. 일단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한두 군데였다. 우진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법이니까. 하지만 일주일 만에 5군데가 같은 말을 했다. 우진의 이마에 주름이 깊어졌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다. 태산그룹 계열사에서 연락이 왔다. 협력사 재심사를 진행합니다. 선우그룹도 집중감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우진의 손이 떨렸다. 태산그룹은 선우그룹의 가장 큰 거래처였다. 매출의 40% 이상이 태산그룹과의 거래에서 나왔다. 그런데 재심사라니? 설마 그 사람이? 우진의 머릿속에 상견례 날의 장면이 떠올랐다. 택시에서 내리던 현우의 모습, 카드가 승인 거절되던 순간,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말.
급이 다르다고 하셨죠? 조만간 어느 쪽이 높은지 아시게 될 겁니다. 며칠 후 재심사 결과가 나왔다. 선우그룹의 납품 단가가 시장 평균보다 25% 이상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품질 검사 서류에서도 문제가 발견되었다. 일부 검사 항목이 누락되었고 몇몇 수치가 조작된 흔적이 있었다. 태산그룹 계열사가 공식적으로 거래 중단을 통보해왔다. 리스크 관리 차원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깔끔하고 명확한 이유였다. 반박할 여지가 없었다. 그 소식이 업계에 퍼지자 다른 거래처들도 연쇄적으로 발을 빼기 시작했다. 태산그룹에서 끊었다며? 뭔가 문제가 있나 보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회사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나가는 돈은 그대로였다. 직원 월급, 사무실 임대료, 각종 세금. 고정 지출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우진은 은행에 연락했다. 대출 연장을 요청했다. 그동안 거래해온 은행이니까 당연히 해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은행의 대답은 차가웠다. 죄송합니다만 신용등급이 하락해서 대출 연장이 어렵습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졌다고요? 왜요? 주요 거래처와의 계약이 해지되면서 매출 전망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조정되었습니다. 우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은행은 대출 연장을 거절한 것만이 아니었다. 기존 대출금 일부를 회수하겠다는 통보까지 했다. 3개월 내로 10억 원을 상환하라는 것이었다. 10억 원. 지금 회사 상황에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우진은 머리를 감쌌다. 그는 예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연락했다. 사업하면서 쌓아온 인맥들이었다.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다. 우진 형, 미안해. 요즘 나도 어려워서. 강 사장님, 그건 좀 곤란해.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어서. 지금은 좀 힘들 것 같아. 나중에 다시 연락해. 한결같은 대답이었다. 예전에는 형님, 동생 하며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발을 빼고 있었다. 위에서 내려온 지침. 그 말이 유독 귀에 걸렸다. 위라니. 어디? 누가? 우진의 머릿속에 다시 현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설마 그 사람이? 택시를 타고 왔던 그 사람이? 카드가 안 됐던 그 사람이? 그날 밤 우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술만 마셨다. 위스키 병이 반 넘게 비었다. 선영이 내려왔다. 그녀의 얼굴에도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다 틀어졌어. 다 틀어졌다고. 우진이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다 틀어졌다고요? 뭐가요? 무슨 소리예요? 거래처가 다 끊겼어. 은행에서는 돈 갚으래. 아는 사람들한테 연락해봤는데 다들 피해. 우진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선영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게 무슨... 갑자기 왜 그래요? 우진이 빈 술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 상견례. 그 남자. 뭔가 있는 것 같아. 선영의 눈이 커졌다. 뭐요? 그 택시 타고 온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뭘 어쩌겠어요? 그 사람이 정말 가난한 사람이 맞을까? 우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모든 게 그 상견례 이후로 꼬이기 시작했어. 태산그룹 계열사에서 재심사 들어온 것도 그때부터야. 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도 뭔가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았다. 그때 선영의 휴대폰이 울렸다. 카드사에서 온 문자였다. 귀하의 카드가 한도 초과로 승인 거절되었습니다. 선영이 눈을 의심했다. 그녀의 카드는 한도가 높았다. 그런데 한도 초과라니? 급하게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다.
제 카드 한도가 왜 줄었어요? 고객님, 신용등급 변동으로 인해 한도가 조정되었습니다. 선영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신용등급이 떨어졌다고. 자신의? 그녀의 머릿속에 상견례 날의 장면이 떠올랐다. 현우의 카드가 승인 거절되었을 때 자신이 했던 말들. 맞죠? 딱 티나잖아요. 급이 다르다고. 그때 자신이 얼마나 우쭐했는지. 이제 그 말이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었다. 카드 승인이 거절되고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그녀가 비웃었던 그 상황이 이제 자신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선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모를 감정이 복받쳤다. 이게 다 그 집 때문이야. 그 상견례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 외침은 텅 빈 거실에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민주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고 있었다. 그도 이 상황을 알고 있었다. 회사가 흔들리고 아버지가 무너지고 어머니가 불안해하는 것을. 우진이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 혹시 정말로 뭔가 있는 사람이 아닐까? 선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도 이제 확신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정교하게 무너지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계획한 것처럼.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악몽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